기억을 품는 게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고통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 오늘의 작품은 로이스 로리가 쓴 1993년 뉴베리상을 수상한 기억 전달자입니다. 이 작품은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가 박탈된 통제와 감시 사회를 촘촘하게 그려내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며 독자에게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욕망과 욕심으로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써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기에 미래 인류는 그 위험을 제거하는 사회를 구축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노동, 죽음, 노화, 성, 인종장애 문제들을 소설은 골고루 다루고 그것들을 이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여줍니다. 골치 아픈 문제와 그로 인한 위험을 제거한 사회는 늘 같음과 안전을 유지합니다. 그야말로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과 권한들을 박탈당한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 삶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복, 사랑, 쾌락과 같은 감정도 불행과 질투, 미움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통제와 감시의 미래사회에선 금지된 것들입니다. 그런 사적이고 기본적 욕망과 감정까지 통제당한다면 우린 진정한 인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 가져왔을까요? 우리 인류는 잘못된 선택으로 초래된 전쟁과 계약살이라는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유선택의 오류에서 오는 고통과 위험을 고려한다면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소년 문학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 권한이 무제한 주어져야 하는가? 동시에 안전한 통제 감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아니면 통제와 감시가 없는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개인성을 확보해 주는 것인지? 다가올 미래 사회를 위한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등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전달자의 시간적 배경은 어느 미래 시점이고 공간적 배경은 조너스라는 이제 12살이 되는 아이가 성장한 공동체 마을이다. 조너스는 12월에 있을 12번째 기념식을 오래 기다려왔지만 그날이 다가올수록 왠지 모를 불안에 휩싸인다. 12살이 될 아이들에게 직위가 주어지는 행사라 가장 중요한 기념식이다. 조너스는 7살 난 여동생과 보육사인 아버지, 법무부의 주요 직책이 있는 어머니와 함께 기초 가정을 구성한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가족이 모두 모여 고백의식을 할 때 조너스는 다가오는 12살 기념식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먼저 동생 릴리의 고백의식이 끝나고 아버지의 고백의식이 있었다. 그는 요즘 성장이 더딘 남자아이가 어떤 기초 가정에도 배정되지 못하고 임무 해제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한다. 임무 해제는 노인과 발달이 부진한 아이들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버지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자신이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게 위원회에 요청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뒤이어 어머니의 고백의식이 이어지고 조너스의 차례가 된다. 12살 기념식에 대한 조너스의 걱정을 들은 부모님은 많은 변화가 올 것이지만 12월 조너스에게 주어질 직위는 원로들이 세심히 고려해 지정하는 것이라 그의 성향에 맞게 지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준다. 조너스는 부모님의 말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는다. 며칠 후 아버지가 말한 아기가 조너스의 집에 온다. 기초가정이 지정되지 않은 아이들은 번호로 불러야 하지만 아버지와 가족들은 그 아이를 가브리엘로 부르기로 한다. 시간은 흘러 12살 기념식이 다가왔다. 놀랍게도 조너스는 기억 전달자의 직위를 얻는다. 기억 보유자, 즉 기억 전달자의 직위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전달받고 보유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전달자에게 고스란히 그것들을 전달해야 한다. 마을의 원로들이 조언과 지혜를 필요로 할 때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우 명예로운 직위이다. 그래서 기억 전달자와 조너스가 훈련을 하는 동안 당국과 가정,
학교 교육기관 어디에서도 그는 관찰과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몇 가지 규율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의 기업 보유자는 오랫동안 그 직위에 있었다. 사실 10년 전에 새로운 기업 보유자가 있었으나 그가 임무 해제되었으며 그가 가졌던 기억들이 풀려나 마을 사람들이 그 기억을 공유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때의 실패로 원로들은 기업 보유자 지정에 더 세심한 신경을 썼다. 먼저 훈련이 시작되자 기억 전달자는 조너스에게 행복했던 기억들, 눈, 썰매 타는 기억을 전달한다. 어느 날은 아름다운 색감을 인식하는 기억과 사랑이라는 감정도 전달한다. 조너스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좋았다. 하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조너스의 마음에 점점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다.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가? 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나? 기억 전달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일 수 있지만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너스는 좋은 기억뿐 아니라 햇볕에 타는 작은 아픔과 다리가 꺾이고 부러지는 느낌, 전쟁이라는 폭력 상황과 굶주림과 죽음과 같은 극단의 고통도 전달받는다. 그래서 조너스는 때론 자유로운 선택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날이 훈련의 강도가 더해갈수록 조너스는 행복하고 좋은 기억보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기억들로 힘들어한다. 만약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기억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기억 전달자와 자신이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함께 한다면 문제 해결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질문한다. 기억 전달자는 조너스의 말이 맞지만 이전에 없던 낯선 기억과 경험들이 공유된다면 마을 사람들은 불편함과 부담을 느낄 것이며 그걸 원치 않을 거라 대답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이 돌보는 일란성 쌍둥이 중 몸무게가 미달되는 아이를 자신이 임무 해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너스는 임무 해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기억 전달자는 임무 해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녹화된 영상을 조너스에게 보여준다. 조너스는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몸무게가 작은 쪽의 일란성 쌍둥이에게 주사기를 놓아 죽이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먹는다. 조너스는 임무 해제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고통으로 울부짖는다. 그리고 조너스는 결심한다. 자신이 보유한 경험과 감정의 기억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기억 전달자는 조너스의 말에 동의하고 마을을 변화시킬 계획을 짠다. 나의 일은 그걸로 끝날 거야. 마을 사람들이 변화하고 기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다음에 말이야. 내게 감사한다, 조너스. 내가 없었다면 난 결코 마을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너의 역할은 탈출하는 것이고 나의 역할은 여기 머무르는 거야. 기억 전달자는 마을 사람들이 기억을 공유하게 될 때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기에 남기로 하고 조너스만 탈출하기로 한다. 그가 마을에서 탈출한다면 조너스의 기억이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다가올 12월 기념식을 탈출 D-Day로 삼고 준비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기 가브리엘이 임무 해제될 거라는 소식을 아버지에게서 듣게 된다. 조너스는 가브리엘을 살리기 위해 계획을 앞당긴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저서에서 통제와 감시 사회에 대한 예로 파놉티콘이란 교도소를 거론한다. 그것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덤에 의해 설계된 제수 수용시설이다. 벤덤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감옥을 설계한 것이다. 교도소는 중앙의 빈 공간에 높다란 탑 모양으로 위치한 감시소가 있고 그 감시소를 중심으로 여러 층의 높이의 원형 형태로 죄수들의 감옥이 배치된다. 그 중앙에 위치한 감시소는 원형으로 둘러싼 죄수들의 감방을 위에서 아래로 360도 모두 감시할 수 있다. 게다가 감시자들이 위치한 중심은 어둡게 되어 있어서 죄수들이 감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죄수들이 감시자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파놉티콘 모양의 감시는
감시자가 있던 없던 감시 기능이 항시 작동된다. 기억 전달자에서 그려낸 마을 사람들을 감시와 통제하는 체계는 푸코가 말하는 페놉티콘 교도소의 체계와 유사하다. 사람들은 규칙과 규율로 여러 층위로 빈틈없이 육체와 정신을 통제당하지만 감시자가 누군지 통제자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감시와 통제 체계는 자율적으로 잘 작동된다. 먼저 가장 기본적 단위의 감시는 규율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개인 각자의 자기 검열 시스템이다. 조너스와 다른 이들은 모두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규율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한다. 감정과 느낌이 강한 어휘는 제거하고 가장 중립적이고 명확한 정보 전달만 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초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하루를 끝내며 이루어지는 가족 구성원 간의 고백의식, 아침에 하는 꿈 고백, 색감을 구분하는 감각과 그리고 성적 욕망을 통제하는 알약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의 감시와 통제 체계이다. 정보, 출산, 성, 질병, 노화, 날씨, 교통까지 정신적, 육체적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른다. 미래 사회는 한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 조너스의 마을에서의 이런 빈틈없는 통제와 감시 기능은 첨단 과학기술 개발과 발전이 있기에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는 결코 늘 같은 상태를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어. 지금도 유전 과학자들은 다른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거야. 소설 속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에게 하는 말이다. 최근 오픈 AI가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뉴스는 우리 일상이 한층 인공지능과 함께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열릴 인공지능의 시대의 가능성과 인간과 AI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데요. 어떤 이들은 노화와 죽음을 통제, 그리고 실생활의 기술적 편의성과 효율성, 인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능력들을 맛볼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들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며 인간은 더 이상 생산 노동이라는 영역에서 의미 창출의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이라 비관합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이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쓰이게 된다면 기억 전달자에서 그려내는 미래 세상이 우리에게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세계는 저출산, 노동 문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의 혁신 기술에 박차를 가합니다. 물론 유전자 통제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골라넣고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줄기세포 주사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리고 범죄가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고대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사회, 이데아의 세상이 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데아의 세상엔 동굴난 어두운 그림자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 제거될 수도 있고 의료시설에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비참한 질병과 노화의 과정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정 수준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사회적 지위와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겠죠. 잘생긴 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한 필립 K. 딕의 공상과학 소설을 영화화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선 미래 범죄를 예측하는 범죄 예방국이 등장합니다. 범죄 예방국에선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범죄를 예측해 예비 범죄자를 처벌합니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범죄 없는 세상을 이루려는 인간의 욕망은 인권과 인간 존엄을 의미 없는 단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디스토피아적 가능성이 단지 무시무시한 상상과 기우에 그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에 와서 경쟁에 불이 붙은 기술 발전을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30년 전 1993년에 출간된 기억 전달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삶은 삶을 가장 덜 인식할 때가 아름답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오늘의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의 책입니다. 에릭 와이너가 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주요 철학자들과 그들의 핵심 사상들을 소재로 한 책입니다. 하지만 철학을 자칫 지루하다 여길 수 있는 독자들의 선입견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책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에피소드와 버무린 센스와 유머, 위트는 독자를 웃음 짓게 하고 그래 맞아 하고 저자의 말과 감정과 공감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다년간의 해외 통신으로서의 생생한 경험들과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고와 지혜들을 접목하면서 철학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철학을 어렵고 난해하고 지루하다 느꼈던 독자들이라면 재미있고 색다른 철학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겐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삶의 구간마다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철학자들을 주의 깊게 선별한 듯 합니다. 책은 1부 새벽, 2부 정오, 3부 항온으로 나뉘어지고 1부 새벽은 여행의 시작으로 마르쿠스 아브렐리우스, 소크라테스, 루소, 소로우, 쇼펜하우어를 소개합니다. 2부 정오에서는 여행 중반부로 에피쿠루스, 시몬 베이유, 간디, 공자, 셰이쇼나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3부 여행이 종착지에 다다르는 항온에서는 니체, 에피테토스, 시몬느 보바르, 몽테뉴로 마무리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뜬구름 잡는 철학을 논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일상의 삶에서 실천 가능한 철학하기를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좋게 소개합니다. 이젠 우리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 의문에 그것이 어떤 지혜를 들려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비와 나투비, 여전히 우리의 난제인 햄릿의 난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첫 번째 철학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철학자이자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저서 명상록은 온전한 삶에 대한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스스로에 대한 훈계와 격려 모음집입니다. 그는 모든 철학이 스스로의 유약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스토아 철학의 교훈을 유지하며 철학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은 행하는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지금처럼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것은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불 아래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깨달음이 마르크스를 움직이게 했다.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그로 하여금 삶을 살아나게 했다. 그는 인생에서 외적 동기의 의무가 아니라 내적인 사명감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햄릿의 난제에 대한 두 번째 지혜는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에게서 구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고 말하며 춤추는 페르시아 예언자 짜라투스트라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니체는 신이 죽었으니 우리 각자가 초인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것, 삶을 사는 것은 초인적 힘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초인, 즉 위버맨시가 되라고 말하며 영원 회귀하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처럼 말이죠. 제우스의 분노로 저주를 받은 시시포스는 거대한 바위를 영원히 굴려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그의 저서 시시포스의 신화 끝 문장에서 산꼭대기를 향한 투쟁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체 또한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온전히 끌어안고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조차 없겠죠. 두 번째,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첫 번째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난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우주를 설명하고 우주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 즉 나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나 가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논했죠. 소크라테스의 핵심 철학은 논하는 방식, 대화법과 삼파술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온갖 사람들과 온갖 주제로 질문과 대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데요. 그것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해답을 잉태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수다, 대화의 일종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대화이자 자신에 대한 탐색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는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생각하는 과정,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질문을 떠올리는 동안 나 자신은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자신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지혜는 헨리 데이비드 솔로우에게서 구하겠습니다. 월든을 쓴 콩코드의 초월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솔로우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일기는 마르크스의 명상록처럼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소크라테스처럼 두려움 없는 자기 점검을 합니다. 월든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실상에 직면하고 싶어서, 그것들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지 않아서였다. 무엇보다 솔로우의 실험의 핵심은 시각적 깨달음입니다. 보는 행위는 의도적이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도 보는 것은 언제나 선택적 행위입니다. 솔로우는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다양한 각도로 그 대상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도 바뀌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마음속에 있다.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자신의 시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무엇을 보는지 결정할 뿐 아니라 무엇을 보는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3. 고통을 제거하면 행복해질까? 이 난제는 에피쿠로스에게서 먼저 지혜를 구해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에게 쾌락은 좋은 것이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가 모든 쾌락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의 쾌락은 미래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의 고통이 미래한 쾌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고통 없는 쾌락은 극히 드물죠.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쾌락과 고통을 저울질해서 고통이 적은 쾌락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에피쿠로스의 쾌락인 아타락시아, 평정이라는 최고의 선은 수동적 형태의 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반복되는 갈증으로 고통스럽게 됩니다. 쾌락으로 시작되는 것이 고통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결국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몬 베이유의 지혜인데요. 프랑스 여성 철학자 시몬 베이유는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은 매우 희귀하고 갖기 어려운 능력이다.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아니,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공감 능력은 타인의 고통에도 반응을 하게 되죠. 타인의 고통을 보면 우리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보면 우리는 외면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 순간의 사심없는 순수한 관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시몬 베이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관심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가장 열중한 순간들의 총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베이유는 가장 큰 희열은 가장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드문 순간을 베이유는 극도의 관심, extreme attention이라고 부르고 미아이 칙센트미아이가 몰입, 플로우라고 부르는 정신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사실 고통에 대한 문제를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만큼 치열하게 고민한 철학자는 없는 듯한데요. 염세주의 철학자이자 간념론자인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지, will이라는 것이 모든 생물체를 장악하며 그것은 아무 목적의식 없는 그리고 죄의식도 없는 무자비한 악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무언가 끈기 있게 해내는 정신력이 아니라 중력과 같은 그냥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중력에 저항할 수 없듯이 인간도 의지에 저항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요구는 고갈될 줄 모른다. 모든 욕망이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그 갈망을 가라앉히거나 그 요구의 끝을 맺거나 그 심장의 끝없는 나락을 채우기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첫째는 금욕, 둘째는 예술을 통해서 의지에 의해 발현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나는 예술을 감상하며 예술과 합일의 순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행복과 슬픔 사이의 구분도 사라질 뿐 아니라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죠. 저자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철학자들의 저서를 읽고 그들이 살았던 고장과 공간을 직접 방문한다는 구성은 우리도 함께 철학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의외로 철학과 기차 여행은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는데요. 기차 여행이라는 이동은 늘 그대로가 아닌 변화를 말합니다. 철학적 사유도 기차 여행과 같이 사고의 이동, 유연한 사고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느린 속도를 가진 기차는 우리를 느긋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우리를 사색의 공간으로 데려다주죠. 그런 점에서 독자는 독서 내내 조급함과 성급함에서 벗어나 느긋한 철학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저자 에릭 와이너는 책 서두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죽고 싶지 않은 자의 절박함으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장착시켜 그것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때론 그 삶의 절박함이 우리 모두를 철학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허구는 사랑이 살까 싫다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오늘은 작별하지 않는다 작가 한강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2018년 흰 이후 5년 만인 2021년에 출간된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이다. 한강은 책 말미 작가의 말에서 책 출간하기까지 7년 정도의 지난한 시간에 자신의 삶이 묶여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 지극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이 소설이 그렇게 보이길 바라고 있었다. 작품은 1948년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작가 한강은 제주 4.3을 조사하기 위해 객관적 기록과 자료들을 쫓아야 했을 것이다. 분명 글을 쓰기 위해 그것에 몰입한 시간들, 가슴 아픈 진실과 마주한 시간들이 그녀에겐 지극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미 작가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를 2014년에 한 차례 출간한 바 있다. 그 작품에서도 그녀는 30년이나 전에 발생했던 개인에 대한 국가의 비상식적 폭고를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작가 한강은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대로 들여다볼수록 더욱 고통스럽지만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 야만의 시간들 위에 두텁게 쌓인 눈을 털어낸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기 불편하고 힘든 역사의 한 대목들을 소설이라는 문학적 허구에 기대어 이야기한다.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작가인 경아는 계속되는 악몽과 꿈에 시달린다. 2012년 광주에 대한 책을 준비하느라 모은 자료들과 그 안에 담긴 폭력과 참혹한 현장들이 꿈에 등장한다. 하루빨리 원고를 출간하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경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출간된 뒤엔 눈 내리는 바닷가의 검은 나무들이 등장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벌판에 눈이 내린다. 우둥지에 잘린 검은 나무 위로 눈이 내리고 있고 바닷물이 발등까지 차오르는 꿈. 그 꿈에 신경이 쓰였던 경아는 자신과 일을 같이 했던 제주 출신 사진작가이자 다큐 감독인 친구 인선에게 꿈을 소재로 한 짧은 다큐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인선은 흔쾌히 승낙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계획이 지연되고 4년이 흐른다. 어느 날 경아는 갑작스런 인선의 문자 한 통을 받는다. 지금 서울의 한 병원이며 자신에게 와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남에게 부탁을 좀체하지 않는 인선이었기에 경아는 한달음에 달려간다. 인선은 나이 든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자신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제주로 내려가 목공일을 배웠다. 돌보던 어머니가 죽고 난 후에도 그녀는 제주에서 집 한켠에 있는 창고를 목공소로 개조해 목공일을 했다. 일이 워낙 힘들고 위험해 인선은 자주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도 나무를 전기톱으로 베다가 검지와 중지의 손가락이 잘려 봉합수술을 받았다. 오랜만에 만난 인선은 경아에게 자신이 키우는 앵무새 아마를 혼자 두고 왔다며 자신이 퇴원할 때까지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한다. 갑작스런 인선의 부탁에 경아는 당황스럽고 고민되었지만 어미 앵무새 아미가 죽고 혼자 남아있는 아마가 죽을 수 있다는 인선의 말에 폭설이 한창인 제주로 향한다. 경아는 제주의 엄청난 폭설을 뚫고 우여곡절 끝에 인선의 집에 도착한다. 이미 아마는 죽어 있었다. 죽은 새를 마당의 큰 나무 아래 묻는다. 전기도 끊기고 난방도 되지 않는 인선의 집에 경아는 지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한다. 그리고 그녀는 꿈과 죽음의 경계, 제주 4.3 희생자들의 시간,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다. 작품은 1, 2부로 크게 나뉘어진다. 이 소설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1, 2부의 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다면 훨씬 더 재미난 글 읽기가 가능하다. 게다가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와 서사들을 사용했다. 물론 작가가 사용한 문학적 도구들을 수고스럽게 파악하지 않더라도 책 읽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알아챘을 때의 쾌감은 작품을 이해하려 집중하는 시간을 보상하고도 남는다. 그중 단연 주요 역할을 하는 문학적 장치는 눈과 꿈이다. 먼저 눈의 이미지는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탁월하다. 아름답고 하얀 눈은 추악한 과거를 덮어버리지만 진실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물의 결정체로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 눈이 내린 세상은 아름답다. 하지만 하얀 눈 아래 감춰진 속성은 아름답지 않다. 간만부터 내린 눈이 얼굴마다 얇게 덮여서 얼어 있었대. 눈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으니까 이모가 차마 맨손으로 못하고 손수건으로 일일이 눈송이를 닦아내 확인을 했대. 내가 닦을 테니 너는 잘 봐 라고 이모가 말했다고 했어. 죽은 얼굴을 만지는 걸 동생한테 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잘 보고 얘기해 주라고. 이모가 말할 때마다 눈을 뜨고 억지로 봤대. 그날 똑똑히 알았다는 거야. 죽으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뺨에 눈이 쌓이고 피 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것을.
인선 어머니의 가족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가던 날도 눈이 내렸다. 그날 눈은 잔인한 학살의 현장을 덮었고 진실도 감추었다. 눈을 걷어내야 그 아래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 어린아이였던 인선 어머니와 큰 이모가 죽은 자들의 얼굴에서 눈을 쓸어내어 가족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처럼 경어와 인선은 작품 전편에서 켜켜이 쌓인 눈을 털어내고 진실로 다가간다. 게다가 눈은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순환적 시간이다. 인선이 손가락 봉합수술로 입원한 병실에서 경어와 인선이 본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눈이 과거 그날의 눈이 아니라는 법은 없다. 다시 말해 눈은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그들이 과거와 작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물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지 않나.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법이 없다. 2부에선 꿈이 밤이라는 공간을 온전히 장악한다. 2부는 춥고 어두운 제주집에서 잠든 경아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공간으로 서울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실종된 큰오빠의 유해를 찾기 위해 인선 어머니가 평생을 매달린 객관적 기록과 증언들, 사진들이 든 상자들을 인선은 경아에게 하나씩 열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경아의 꿈은 경계가 모호한 공간이다. 삶과 죽음이 연결되는 공간이며 의식과 무의식이 연결되는 공간이다. 꿈이란 건 무서운 거야. 소리 낮춰 나는 말한다. 아니, 수치스러운 거야.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폭로하니까. 이상한 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을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다. 인간은 현실 생시가 너무 끔찍할 때 스스로 분리시킨 기억과 감정들을 무의식 공간에 저장한다. 꿈은 그 무의식의 공간으로 가는 통로이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인 꿈이라는 공간에서 봉인된 채 침묵당한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은 침묵했다는 제의식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다. 그런 점에서 작가는 영리하게도 맨정신으로는 거부감이 들고 마주하기 힘든 과거의 참상을 이야기하는데 꿈이라는 몽환적 장치를 사용해 그것에 더 자세히 더 가까이 접근한다. 꿈, 공간은 제약이 되는 현실의 저항들을 없앤다. 즉 꿈을 통해서 경아와 인선은 공포와 두려움, 슬픔 때문에 보지 못한 것들을 무의식 저 아래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발굴한다. 나아가 작가는 꿈이라는 보호장구를 장착시켜 독서에서 오는 독자의 무겁고 불편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어루만진다. 젖 먹던 아기도 절멸이 목적이었으니까 무엇을 절멸해? 빨갱이들을. 한각의 작품을 읽으면 늘 쓸쓸하고 서글프다. 우린 인간 존엄의 권리, 행복할 권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들이 없었던 시간들이 분명 존재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힘이 죄 없는 이들을 향해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할 때마다 아프고 쓰라리다. 유족들이 실종된 가족들의 유해만이라도 찾길 원하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었을까? 갓난 아기도 죽여야만 했나?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무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작가 한강은 작품이 사랑 이야기로 보이길 바란다.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 공감과 연민의 시선으로 그들을 위로하려는 타인들의 사랑. 그렇다면 그리 생각해보려 한다. 인선과 인선의 가족들, 그 섬 전체가 겪은 과거, 아니 우리가 겪은 눈처럼 시리도록 아픈 과거를 잊지 않도록 힘껏 사랑해보려 한다. 기억하는 이가 있다면 그 과거는 우리와 작별하지 않았다. 당신이 읽는 내용에 놀라지 말고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기적에 정말로 헉하고 놀라기 바란다. 블라드미르 나보코프의 창백한 불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인간의 진화 속엔 시각을 통한 언어의 이해, 즉 문자를 읽어내는 능력이 미리 설계되어 있진 않았다. 원시시대 사냥을 하고 초원을 뛰어다니던 우리 인류는 글을 읽지 못했다. 반면 현대인들은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읽기는 불과 수천 년 전에 발명된 문화활동인 셈이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어떻게 읽기를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시각적 재현에 특화된 정밀한 신경 메커니즘이 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아주 근래 이 영역의 뇌가 읽기를 위한 역할로 재활용되면서 인간의 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글 읽는 뇌의 저자 스타니슬라스 드예는 말한다. 인간이라는 종만 유일하게 문화환경을 창조하고 새로운 기술을 전수한다. 읽기도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문자의 발전과 읽기라는 무기를 장착한 인류는 동물의 등껍질에 새긴 글자들, 종이로 만든 책, 그리고 이북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텍스트를 읽고 만들어낸다. 사실 우리는 읽기 습득을 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읽기를 우습게 여기기도 한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당연하기에 읽기가 인간의 뇌 구조에 주는 변화와 인간의 기억력과 나아가 학습 능력에 주는 폭발적 영향력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읽기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연관된 뇌 신경계들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가 습득한 읽기 능력에 무한한 자긍심이 샘솟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진 이 기특한 읽기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신경 재활용설. 뇌의 기존 신경들을 재활용하는 읽기. 인간의 뇌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뇌 구조엔 유전적 제약이 따르지만 어떤 회로는 융통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시각체계 중 일부는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읽기 능력의 습득을 위해 개방된다. 뇌의 구조는 호모사피엔스족이라면 거의 모두 유사하다.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모든 언어를 읽기 위해서는 뇌의 동일한 특정 영역이 사용된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글 읽는 뇌의 저자 스타니슬라스 드예는 신경 재활용설이라 부르는 신경 문화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기술적 학습을 할 때 원시적인 뇌를 재활용한다고 그는 말한다. 뇌는 백지 상태처럼 문화적 구성물들이 집합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 일부를 기존의 용도가 아닌 새로운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불완전한 구조와 유한한 능력을 가진 우리의 뇌는 시각인식을 주로 담당하던 시스템이 읽기 기능을 위해 길을 터준 것이다. 뇌 가소성, 즉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멋지게 시연한 것이다. 나아가 이것이 고대 필경사들에게 읽기 발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루소는 인간의 뇌는 환경에서 모든 것을 흡입하는 빈 서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코 아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기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주어진 환경에 적응했던 것이다. 문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 문자와 읽기. 고대 필경사들은 인간의 뇌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 자연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형태의 문자를 만들었다. 자연에서 익숙하고 자주 접하는 형태들을 선택해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읽기에 쉽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모든 문자들은 최소한의 뇌피질 변화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호들을 선택한다는 신경 재가용설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표기체계는 문자의 임의적 선택이 아닌 뇌가 습득할 수 있는 효율적 표기체계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뇌가 읽기와 문자에 있어 아주 선명한 제약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문자가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것은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거론된다. 문자와 읽기는 마술적 속성을 지닌다. 그것들은 인류 문화를 이루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인류 문화는 지역과 기후, 인종,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뇌의 제약이 읽기 습득에 가능한 문자 기호들을 선택했듯이 모든 문화들 또한 최소한의 뇌피질 변화에 의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기호들을 선택한다. 뇌의 유한한 구조가 문화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표기체계는 뚜렷한 규칙성을 지닌다는 말이다. 문화적 다양성이 무한하다고 보는 문화 상대주의와는 반대 지점에 위치한다.
문화적 다양성은 보편적 정신구조의 한계를 은폐한다는 가설로 구조인류학자의 창시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이를 뒷받침했다. 즉, 겉으로 드러난 문화적 차이들을 걷어낸다면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심층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뇌 구조도 변화시키는 읽기.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뇌를 극단적으로 바꾼다. 읽기 습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로 카스트로 칼다스와 동료들은 문맹 성인 그룹과 문해 성인 그룹을 비교 연구한다. 두 그룹 모두의 실제 단어와 유사 단어 2개를 들려준다. 유사 단어는 의미가 없는 말소리이다. 두 그룹의 유사 단어를 따라하도록 요청했을 때 문맹 성인들이 더 힘들어했다. 그들은 유사 단어와 실제 단어를 혼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문해 성인들은 보편적 음소 보호를 습득하고 음소 보호의 의미와 연결된 말소리도 쉽게 기억 저장한다. 음소 보호를 습득하지 못한 문맹 성인들은 유사 단어 기억에 어려움을 겪었다. 뇌 영상 결과에서 문맹자들은 우방구 전전두엽에서 실제 단어를 들을 때와 유사 단어를 들을 때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문해 성인들이 두 단어를 들을 때 뇌의 반응은 매우 달랐다. 문해 성인들은 문맹 성인들보다 자방구 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읽기는 뇌 활성화 변화뿐 아니라 뇌의 해부학적 구조도 변화시킨다. 양쪽 방구 두정엽을 연결하는 뇌의 후방 부위가 문해자들이 더 두꺼웠다. 게다가 읽기 학습은 우리의 언어 체계에 영향을 주고 언어 기억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알렉산드르 카스트로 칼다스의 연구는 문해 능력, 즉 읽기 능력이 인간의 타고난 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인들은 읽기 능력을 하찮게 여기면서 산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읽기는 단순한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뇌 가소성이 뛰어난 시기에 인간이 읽기에 노출되면 기억 능력과 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 아이들의 읽기 능력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읽기 능력은 아이들의 학습 성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물론 독서 능력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분명 이 책은 그들의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 독서 능력은 읽기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능숙한 읽기 능력이 능숙한 독서력이다. 우린 유튜브나 인터넷 서칭엔 능하지만 독서에 능한 사람들을 보기 힘들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어냈을 때의 성취감과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주는 독서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읽기와 독서 능력은 노력 없이 획득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정확하고 철저한 교수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읽기 훈련 후에야 독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혹독한 읽기 훈련을 견딘다면 억울하지 않은 멋진 보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번 습득된 독서 능력과 습관은 물질적 자산처럼 도난당할 가능성도 그리고 탕진할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 경제적이고 효능감 있는 쾌락이 바로 옆에 있다. 눈치채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세상 유일한 즐거움에 접속하자. 우리는 욕망이라는 자산을 서서히 탕진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강렬함에서 얻은 것은 시간의 질서 속에 사라져갔다. 이번 시간은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니 에르노의 1991년 출간된 단순한 열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2023년 2월 개봉 예정인데요. 이 작품은 50대 연상의 작가이자 대학 교수가 30대 중반 외교관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내용을 다룬 소설입니다. 작가 자신이 실제 경험한 불륜을 소재로 쓰여진 작품인데요. 그야말로 단순한 결정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화제작으로 떠올랐습니다. 소재의 특수성 때문에 소설이 출간된 후 문학적 판단보다는 도덕적 잣대로 작품이 재단되기도 했습니다. 소설은 중년의 여성이 겪는 열정적 사랑에서 오는 집착에 가까운 광적 상태를 단순하지만 매우 섬세한 문장으로 재현합니다. 육체적 사랑을 경험한 작가이자 교수인 그녀는 1인칭 화자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녀는 격렬한 사랑을 하는 동안 사랑의 파괴적인 힘 때문에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집착에 가까운 사랑은 고통스럽기까지 한데요. 알다시피 이런 종류의 사랑은 평온하고 고요한 일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 또한 육체적 쾌락 속에 허우적대다가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파경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이별을 결심하지 못하죠. 소설의 제목은 단순한 사랑이지만 역설적으로 사랑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고 그것이 꽤 치명적으로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작가인 그녀는 글쓰기 행위를 통해 과거의 욕망과 열정, 그 기억을 고스란히 추적하고 포획해 자신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 그녀의 의지나 욕망은 오로지 그를 향해 있다. 그와 만나게 된 이후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녀는 다른 이들의 대화나 일에 몰입하지 못한다.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내용엔 민감해지고 집중이 된다. 예상대로 유부남인 그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동반되어 쉽지 않다. 헤어질 때면 매번 그의 몸이나 옷에서 그녀의 흔적을 없애려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의심을 사지 않을 기회를 포착해 그녀에게 전화를 한다. 그녀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릴 때도 있다. 하지만 너무나 기다리던 전화를 받으면 그녀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그와 만날 기대로 가득하다. 그에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새 옷과 신발, 그녀를 치장할 수 있는 쇼핑을 한다. 물론 그녀는 그것들이 그의 시각적 즐거움에 쓰인 후에 곧바로 쓰레기로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언젠가 이 물건들처럼 자신이 그에게서 잊혀질 거라는 것도 안다. 그 사람이 그녀 아닌 다른 여인에게 욕망을 품게 되리라는 것도. 그와의 시간은 짧았다. 함께 있는 순간만은 그녀는 온전히 에너지를 집중한다. 그가 없는 순간에도 어디를 가든 그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PER이나 지하철 혹은 대합실 그리고 잠시 한눈을 팔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나는 앉기만 하면 이내 A를 생각하며 몽상에 빠져든다. 이런 상태에 들어서는 순간 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만큼 행복해졌다. 그리고 머릿속에 수많은 영상과 기억들이 넘쳐나서 마치 머릿속으로도 모든 다른 몸의 기관들처럼 육체적 쾌락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처럼 그녀는 사랑의 감정으로 그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녀의 행위는 현실과 한각의 경계도 넘나든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열정적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조심한다. 그를 미칠 듯이 사랑한다고 타인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지만 그들의 공감과 호응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안다. 피부치인 아들들에게조차 그녀의 사랑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 친밀해 엄마의 성적 본능을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들들에게 구태여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두서없이 그에 대한 글을 쓴다. 그리고 또 그와 보낸 사소하지만 파편적인 기억, 사랑의 순간들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글을 쓴다. 그의 부재에도 그녀가 그에게 집중하는 방식이다. 그녀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동안 발생된 그의 열정적인 언어와 몸짓들이 기억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모아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녀가 그를 기다리는 횟수가 많아졌다.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너무 끔찍해 수없이 그와 헤어지려 했지만 결국 만남을 되풀이한다. 그와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가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홀로 여름 휴가도 간다.
여름 내내 그녀는 그를 생각하면서 함께 있지 않음에도 또 그와 함께 여행을 한다. 마침내 그가 프랑스를 떠나 고국 러시아로 갔고 수순대로 자연스레 그들은 헤어진다. 그녀는 이별을 예상했음에도 상실감에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가 꿈에도 등장한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른다. 여전히 가끔 그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녀는 전처럼 고통스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과거 그와의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틀 안에 추억이라는 모습으로 놓여있다. 그 추억들이 떠오를 때면 그녀는 통증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감을 느낀다. 이젠 그가 없이도 일상이 가능하다. 그와의 기억들은 그녀의 머릿속에 쓰이지 않은 열정적 텍스트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를 갈망했던 시간과 그에 대한 기억을 그녀는 글로 써서 출간하기로 결심한다. 놀랍지만 부끄럽기도 한 감정들의 낙서들이 다시 되살아난다. 동시에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공포도 느낀다. 지금 나는 내가 아니면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삭제와 교정으로 뒤덮인 원고를 앞에 놓고 있다. 나는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않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유치한 글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의 고백이나 수업 시간에 비밀 노트 한쪽에 갈겨 쓴 외설스러운 낙서처럼 혹은 아무도 보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하며 조용히 아무 탈 없이 써내려간 일기처럼. 그러나 이 원고를 타자기로 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원고가 칠판물의 형태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되면 내 순진한 생각도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소설을 읽는 내내 몰입하지 못했다. 아니, 그녀의 사랑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말이 맞다. 어디서나 있을 법한 사랑인데 내 감정은 그녀의 사랑이 격렬해질수록 싸늘해지는 거다. 유부남이자 연하남과의 사랑을 하는 50대 여자 교수의 윤리성 때문인가? 그건 아니다. 소설의 극적 장치로 사회적 규범을 뛰어넘는 사랑은 금기를 깨고자 하는 인간 욕구의 얄팍함을 충족시키는 장치로 오히려 독자의 재미를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왜 사랑 이야기가 이토록 불편한가? 왜냐하면 작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에르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글을 쓰는 자전적 작가이다. 그녀의 작품 대부분엔 자신의 실제 경험들이 녹아있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글쓰기가 이루어진다. 이 작품도 소설과 자전적 체험 글쓰기의 경계에 있다. 그래서 보통 허구적 글쓰기에 뿌려진 조미료와 같은 재미난 극적 요소에 길들여진 독자들의 입맛엔 맞지 않는 작품일 수 있다. 물론 나도 그 독자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소설 속 그녀는 말한다. 글을 쓰는 시간은 열정의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도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립스틱을 고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오로지 한 사람만을 향해 이루어졌던 그때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에르노는 자신이 경험한 순간을 단편적이고 객관적인 걸로 포착해 그것을 기억의 사진첩에 넣는다. 즉 그녀의 글쓰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시간에서 열정적 사랑의 경험, 기억을 구해내는 일이다. 시간의 파괴성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그녀에겐 글쓰기 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그저의 사랑 이야기엔 독자를 매혹시키는 허구적 로맨스에서 보는 남녀 간의 아름답고 절절한 표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불륜이라도 당사자들에겐 불륜이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운 로맨스로 포장되기는 쉽다. 하지만 에르노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분명 작품 속엔 사랑을 붙들고 지속하기 위해 했던 피나는 노력과 집착, 광기, 불안, 쾌락들이 존재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사랑은 불처럼 뜨겁지만 차갑게 분석적이며 간결하고 응축된 문장을 통해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독자들은 완전한 이해와 공감을 이룰 수 없는 객관적 거리에서 그 사랑을 관찰할 수밖에 없다. 아니 에르노는 작품 결말 부분에서 글이 발표되면 세상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시끄럽게 떠들 것이라 짐작했다. 하나 그녀는 글쓰기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장 사적인 사랑의 경험을 개인적 열정에 매몰시키지 않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구현한다. 그런 후 그녀는 용감하게 세상의 도덕적 판단과 문학적 비평 그 어디쯤에 단순한 열정을 내던졌다.